나는 아직도 시어머니 김 여사께서 온 가족 앞에서 나를 일어서라고 명령하셨던 그날 저녁, 우리 강남 아파트의 무거운 공기를 기억한다. 그날은 남편 준호의 생일이었고 모두가 전통적인 저녁 식사를 위해 모여 있었다. 친척들이 찌개 그릇과 불고기 접시를 식탁 너머로 건네는 동안 아파트는 대화로 윙윙거렸다. 김 여사께서 갑자기 숟가락으로 잔을 두드리며 방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을 때 공기는 심판의 무게로 가득 찼다. 지영아, 그녀가 말했다. 내가 두려워하게 된 그 권위적인 목소리였다.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녀가 여자의 올바른 자리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의 집안을 섬기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동안 나는 모든 시선이 내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 말들은 마치 선고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신우이 서연의 입술이 비웃음으로 말려 올라갔고 사촌 동서 민지가 불편한 듯 손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전통을 지켜왔다. 김 여사께서 꾸준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것이 김씨 가문의 명예를 가져다 주었지. 내 커리어는 이 균형을 깨뜨리고 있어. 식탁 아래 내 손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떨렸다. 나는 현대에서 6년 동안 부단히 일하며 주니어 분석께서 부서장까지 올랐다. 내 직업은 우리 가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부심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그 요구는 부드러움이나 토론의 여지 없이 찾아왔다. 그녀는 내가 당장 모든 사람 앞에서 직장을 그만두기를 원했다. 내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지금 말아해라. 그녀는 식탁 위에 손을 포개며 말했다. 가족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네가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줘. 나는 지지를 바라며 준호를 쳐다봤지만 그는 반쯤 먹은 짜장면 그릇을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다. 어머니의 위압적인 존재에 맞서기에는 너무 소심했던 그는 의자에서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 우리는 사적으로 내 경력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는 항상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기 어머니의 감시 아래에서 그 지지는 아침 이슬처럼 증발해 버렸다. 식탁 건너편의 시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침묵했다. 비록 그가 성공적인 사업을 일궜지만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아내의 권위에 결코 도전한 적이 없었다. 태원 삼촌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남자들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명품 시계가 불빛에 반짝였다. 지영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나도 민호랑 결혼할 때 직장을 그만뒀고 우리 집은 순조롭게 돌아가. 넌 이기적인 거야. 식탁 주위의 웅성거림은 여성이 가정의 의무를 위해 야망을 희생해야 한다는 그들의 낡은 신념을 반영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지우고 나를 오직 가족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전통적인 며느리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부산에서 나를 키우시며 간호사로 지칠 줄 모르고 일하셨던 내 어머니를 생각했다. 여자의 가치가 단지 가사 능력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던 어머니를. 나는 내 리더십에 의존하는 직장 동료들을 생각했다. 내가 아이처럼 키워온 프로젝트들을 생각했다.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나는 네이비 드레스의 옷감을 매끄럽게 하며 똑바로 섰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어머님, 나는 그녀가 선호하는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며 말했다. 우리 가족의 전통에 대한 어머님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내 항복을 예상하며 약간 누그러졌다. 내일 아침, 나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박 부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김 여사의 얼굴에 번졌다. 서연은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아마도 내가 반발할 것이라 예상했는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싸움을 할 때나 장소가 아니었다. 내 의무를 이해해 주어 고맙다. 김 여사께서 마치 축하라도 하듯 찻잔을 들며 말했다. 이제 준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겠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항복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들이 수능으로 착각한 천천히 타오르는 결의. 그들은 나를 무너뜨리고 내 명예와 자부심을 빼앗았다고 믿었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조용한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녁 식사가 계속되면서 대화는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희진 고모는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이야기를 했다. 상민 삼촌은 명동 사무실 근처 공사에 대해 불평했다. 마치 아무 중요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내 경력이 전통이라는 재단에 막 희생되지 않은 것처럼 삶은 계속되었다. 그날 밤 늦게 우리가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영아, 저녁 일은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전통적이시잖아. 전통적이라고? 나는 그 단어가 혀 위에서 쓴맛이 나는 것을 느끼며 되뇌었다. 공개적인 굴욕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좋은 뜻으로 그러신 거야. 그가 힘없이 말했다.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내 경력은 우리 가족에게 최선이 아니야? 작년에 어머님 제주도 생신 여행 비용을 냈던 그 경력이, 이 아파트 대출금 절반을 내고 있는 그 경력이, 그는 한숨을 쉬며 우리 침대 가장자리에 무겁게 앉았다. 엄마, 어떤 분인지 알잖아. 맞서 싸우면 상황만 더 나빠져. 그 순간 나는 이 싸움에서 나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결코 어머니에게 맞서지 않을 것이고 나를 익사시키려 위협하는 전통의 물결로부터 나를 결코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준호의 숨소리가 잠으로 안정된 후에도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 나는 천장을 응시하며 아래 거리에서 가끔 지나가는 헤드라이트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가슴에 불을 품고 식탁을 떠났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잔인함에 대한 내 대답의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은 조용하고 순종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며느리를 원했다. 그들은 곧 누군가를 구부러뜨리는 것이 그 사람이 부서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때로는 그것은 단지 다음에 올 것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 후 며칠은 숨이 막혔다. 서울의 여름 더위가 여의도 현대본사 사무실 창문을 짓눌렀고 나는 내 책상을 정리했다. 6년의 기억이 골판지 상자에 담겼다. 강남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비즈니스상, 가족사진, 첫 프로젝트 성공 후 박 부장님이 주신 행운의 나무 오리 인형.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지영 팀장님. 내 비서 혜원 씨가 내가 그 오리를 티슈 페이퍼에 싸는 것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가는 붉었다. 내가 퇴사를 발표한 이후로 계속 울었다. 부산 프로젝트를 막 따내셨잖아요. 승진도 거의 확실했고요. 내가 궁지에 몰렸고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말이 내 결혼을 파탄내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세장이 되었다고? 가정사정이에요. 나는 쟤처럼 맛이 나는 단어들을 간단히 말했다. 떠나기 전에 박 부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부르셨다.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나이 든 분으로 내가 입사한 일에 멘토가 되어주셨다. 이 사직은 자네답지 않아. 그가 그의 깔끔한 책상 너머로 내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연봉 1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걸어나가는 게 아니지. 집에 무슨 일 있나? 나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복잡합니다, 부장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걸세, 지영씨. 6개월이든 1년이든 돌아올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나는 눈물을 참으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친절함이 그 희생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집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것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매일 우리 아파트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며 내 일상을 올바른 며느리에 대한 자신의 비전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지영아, 밥물이 더 필요하다. 그녀는 우리 부엌에서 내 어깨 너머로 맴돌며 지시했다.
준호는 더 진밥을 좋아해. 그리고 찌개에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었구나. 아내는 남편의 입맛을 알아야지. 각각의 비판은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사람의 만족감과 함께 전달되었다. 그녀는 우리 아파트가 마치 자신의 개입 전에는 혼란 상태였던 것처럼 가구를 재배치하고 구석구석의 청결 상태를 검사하며 개선점을 제안하며 자랑스럽게 활보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아들집의 균형을 되찾아 주었다고, 며느리가 마침내 한국 아내의 의무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래층 박씨 아주머니는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멈춰 세우고 전통적인 가치를 받아들인 것을 축하했다. 건너편 이씨 아주머니는 현대 여성이 경력을 그만두는 유일한 이유가 임신일 것이라 가정하며 아기를 가졌냐고 물었다. 준호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그 주제를 완전히 피했다. 그는 삼성에 있는 직장으로 일찍 출근했고 늦게 돌아왔다. 마치 내 굴욕은 맞서는 것보다 무시하는 것이 더 쉬운 것처럼. 그가 내게 말을 걸 때는 청구서, 식료품, 어머니의 다가오는 생일 같은 평범한 문제에 대해서뿐이었다. 어머니께서 네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시더라. 그는 어느 날 저녁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훈련생이 아니라 직업을 빼앗긴 성인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다. 나는 주위 사람들의 침묵, 내 가치가 오직 봉사하는 능력에만 달려있다는 무언의 합의에 숨이 막혔다. 처음에 내 사직에 충격을 표했던 내 친구 민지조차도 질문을 멈췄다. 시어머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녀는 인사동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치 우리가 부끄러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하지만 내 방의 고요함 속에서 마지막 근무복 재킷을 상자에 접어 넣으며 나는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다. 내가 발급받았던 법인 카드가 아직 내 지갑에 있었다. 비록 더 이상 비즈니스 오찬이나 고객 선물을 위해 필요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생활비로 계속 사용해왔다. 준호와 그의 가족이 익숙해진 습관이었다. 그녀는 나를 구부러뜨리도록 강요했지만 내 독립성을 완전히 빼앗지는 못했다. 내 월급은 남편을 부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많은 사치품 비용을 지불했다. 압구정의 비싼 리조트에서 어머니가 매주 받는 스파 트리트먼트, 명절마다 새로운 한복, 청담동 프리미엄 마켓에서의 끝없는 식료품 배달. 내가 일할 때는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가족을 부양하고 전통적인 역할 이상의 내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좋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김 여사가 마치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양 그 혜택들을 과시하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김 여사는 설화수습에서의 다가오는 예약에 대해 이야기했다. 거기 전통 한방 관리는 내 나이에 외모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야. 그녀는 대구에서 온 준호의 사촌에게 설명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가. 직원들이 나를 잘 알지. 그녀는 이 관리가 매주 거의 30만 원이 들고 모두 내 법인 혜택 카드로 청구된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내가 회사 인맥을 이용해 그 고급 스파의 회원권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추석에는 제사를 위해 특별 수입 과일을 주문했어. 그녀는 말을 이었다. 조상님을 모시는 데는 최고만 써야지. 그 수입 과일들, 일본산 네모수박, 프리미엄 샤인머스켓 포도은 거의 100만 원이 들 것이다. 다시 내 카드가 그 부담을 질 것이다. 그날 밤 준호가 내 옆에서 잠들었을 때 나는 천장을 응시하며 내 상황의 기묘한 역설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전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경력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했지만 내 현대적인 수입은 김 여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유지하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고 은행 앱을 스크롤했다. 가족 경비를 위한 준호 계좌로의 이체, 그의 부모님 프리미엄, 건강보험, 자동 이체, 양평에 있는 그들의 주말 별장 월 관리비. 모든 것이 이제는 끊긴 내 수입에서 흘러나가고 있었다. 수년 동안 나는 내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김씨 대가족의 안락함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오만함 때문에, 선택적으로만 시행하는 전통에 대한 고수 때문에 그 기둥을 부셔버렸다. 나는 지갑을 열어 법인 카드를 꺼냈다. 휴대폰 화면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 금속 표면이 빛났다. 박 부장님은 내가 사직 결정을 번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카드를 반납할 때까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셨다. 내 손가락이 양각된 숫자를 따라가면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김씨 가족은 내 경력, 내 전문적인 정체성을 빼앗아 갔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경력의 열매, 그것이 제공했던 재정적 안정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때 내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립이나 논쟁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런 것들은 불순종하는 며느리의 감정적인 폭발로 치부될 것이다. 아니, 이것은 다른 무언가가 될 것이다. 김 여사가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 즉 권력으로 말하는 무언가. 나는 카드를 지갑에 다시 넣고 눈을 감았다. 희생의 무게가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되찾음의 첫 움직임.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정교한 준비에 대한 기대가 따랐다. 한국 문화에서 이 추수감사절은 설날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지며 가족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고 풍요를 나누는 시간이다. 며느리에게는 전통적으로 며칠간의 요리, 청소, 그리고 시중을 의미한다. 김 여사는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우리 추석 준비를 지휘했다. 매일 그녀는 쇼핑 목록과 요구사항을 들고 우리 아파트에 도착했고 우리 집을 그녀의 지휘 본부로 만들었다. 지영아, 적어도 30명분의 송편을 준비해야 한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 인사는 생략한 채 우리 부엌으로 휙 들어오며 선언했다. 내 친구 초의 여사 말로는 며느리가 벌써 만들기 시작했다더구나. 우리가 뒤처질 순 없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 해에는 업무량을 유지하면서도 준비를 돕기 위해 휴가를 냈던 것을 생각했다. 올해는 김 여사가 원했던 대로 세상 모든 시간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차례상에는 광장시장에서 제일 좋은 비단을 사서 상보를 만들 거야. 그녀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통 색상의 순수 수입 비단. 우리 조상님들께는 최고만 올려야지. 나는 묻지 않아도 이 구매가 내 법인카드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아직 취소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카드, 그 비단만 해도 수십만 원이 들 것이고 그녀가 주문해온 모든 고급 재료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추석 일주일 전, 김 여사는 명절 준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 아파트에서 가족 저녁 식사를 주최했다. 준호의 여동생 서연이 남편 민호와 두 아이를 데리고 도착했다. 태원 삼촌과 희진 고모도 왔고 그들과 함께 사는 준호의 할머니도 오셨다. 식탁에는 내가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잡채, 갈비찜, 삼겹살,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 김 여사는 모든 단계를 감독하며 내가 수년간 이 음식들을 요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술을 비평했다. 지영이가 꽤 전통적인 아내가 되어가고 있어. 김 여사가 모두 자리에 앉자 발표했다. 내가 추석 준비하는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치고 있거든. 서연은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전통을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해. 제사는 완벽해야 해.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김 여사는 대화를 주도하며 추석을 위한 정교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사동의 유명한 가게에서 주문한 특별한 떡, 제사상에 올릴 고급 한우, 그녀가 새로 구입한 제기들, 그리고 차례상에 쓸 비단을 보면 다들 놀랄 거야. 그녀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시장 전체에서 가장 정교한 물건이었어. 보통 강남의 가장 부유한 가문들을 위해 남겨두는 품질인데 내가 겨우 구했지. 비쌌겠네요. 희진 고모가 말했다. 김 여사는 손을 내저었다. 조상님을 모시는 데는 어떤 비용도 아깝지 않지.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게다가 가족 복지 카드로 처리되니까. 내 카드. 내가 떠나도록 강요당했던 회사에서 제공한 그 카드. 그녀의 사치를 계속해서 지원해온 그 카드. 식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헌신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심장은 다음 행동의 명확함으로 두근거렸다. 몇 주 동안 나는 이 순간을 계획하며 적절한 기회를 기다렸다. 이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구매를 그토록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지금 때가 왔다. 저녁 식사 후 접시들이 치워질 때 나는 양해를 구하고 침실로 갔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식당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은 명절 동안 어떤 친척들이 방문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머님,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화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내게 향했다. 김 여사는 방해받은 것에 짜증이 난 듯 보였다. 추석 재정 준비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녀의 자부심이었던, 그녀가 자신의 것이라 주장했던 생활 방식의 상징이었던 그 반짝이는 법인카드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니? 그녀는 마치 그런 것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카드를 손에 들고 나는 차분하게, 거의 차갑게 발표했다. 제가 더 이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카드를 반납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김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글쎄, 추석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겠지. 아직 지출할 게 많은데.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대답했다. 사실 내일 반납해야 해요. 오늘부터는 우리 지출을 다르게 관리해야 할 거예요. 나는 카드를 지갑에 다시 넣었다. 이 자원, 즉 내 자원에 대한 그녀의 접근이 끝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뒤따른 침묵은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었지만 내게는 해방감을 주었다. 김 여사의 얼굴은 오만함에서 충격으로 변했고 그 의미를 깨닫자 입이 살짝 벌어졌다. 하지만 그 비단은 그녀가 더듬거렸다. 그리고 일본에서 온 특별한 과일들, 그 고급 소고기는 아마도 더 저렴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제안했다. 어쨌든 전통은 비용이 아니라 정성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준호의 눈이 커졌지만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것은 그가 내가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처음 본 것이었고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서연의 평소 비웃음은 불신으로 녹아내렸다. 하지만 지영아, 준비는 이미 다 계획됐어. 어머니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이해해요. 나는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계획도 때로는 바뀔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상황이 변했어요. 이제 다시 변하고 있는 거고요. 김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매우 부적절해. 우리는 신성한 가족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네, 나는 동의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통을 존중해요.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님께서 익숙해지신 수준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권력은 항상 그녀의 지배력을 칭송했던 사람들의 눈앞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내가 독립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내 대한 자신의 의존도를 잃어버렸다. 조용히 지켜보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내 말이 맞다. 그녀는 나이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시절에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결했어. 비용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지. 김 여사는 자신의 시어머니의 말에 배신감을 느낀 듯 보였다. 하지만 우리 재물의 품질이 조상님에 대한 존경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녀는 항의했다. 우리 조상들은 농부였어.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분들은 소박함을 이해하실 게다. 방 안의 역학관계가 바뀌었다. 김 여사가 주도하는 전형적인 가족 저녁 식사로 시작된 것이 예기치 않은 무언가, 즉 권력의 재분배로 변모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대화는 가라앉았다. 태원 삼촌과 희진 고모는 긴장감에 불편해하며 일찍 자리를 떴다. 서연과 그녀의 가족도 곧 뒤따랐다. 그녀가 내게 던진 마지막 시선에는 충격과 마지못한 존경이 섞여 있었다. 준호, 그의 부모님, 그리고 나만 남았을 때 김 여사는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했다. 내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얘기하자. 그녀는 뻣뻣하게 말했다.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남은 접시들을 치우기 시작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요. 그날 밤 늦게 준호와 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그는 마침내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용감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걸 잊지 않으실 거야.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대답했다. 가족 앞에서 내 경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던 것을 제가 잊지 않은 것처럼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추석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든 되겠죠. 나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 형편에 맞게 그 이상은 아니고요. 불을 끄면서 나는 몇 주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통제력이 돌아오고 위험이 회복되는 느낌. 대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그 후 몇 주는 김 여사의 자존심이 서서히 무너지는 시간이었다. 추석이 왔다가 갔고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소박한 축하였다. 차례상은 존중할 만하고 적절했지만 그녀가 계획했던 화려한 전시는 없었다. 우리는 이전 해에 사용했던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녀가 자랑했던 고급 수입 비단이 아닌 상보를 사용했다. 재물은 전통적이지만 더 간단했다. 수입 희귀 과일 대신 현지 과일, 고급 한우였지만 그녀가 의도했던 최고급 부위는 아니었다. 김 여사는 굳은 형식으로 의무를 수행했고 친척들이 더 절제된 축하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녀의 미소는 굳어졌다. 올해는 사치보다는 의미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그 말이 분명 고통스러운 듯 말했다. 법인카드 없이는 그녀는 이웃들과 먼 친척들 앞에서 쌓아온 외양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압구정 설화수 숲에서의 주간 방문은 중단되었고 종로의 더 소박한 시설로의 덜 잦은 방문으로 대체되었다. 친구들을 위한 호화로운 선물은 사라졌고 청담동 프리미엄 마켓에서의 비싼 식료품은 동네 홈플러스에서의 구매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를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추려 했지만 그녀의 사교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한국 사회, 특히 우리 강남 같은 부유한 동네에서는 그런 변화를 즉시 알아차린다. 지위는 눈에 보이는 부의 전시로 측정되었고 김 여사의 것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인사동 공중목욕탕에서 시어머님을 봤어. 내 친구 민지가 커피를 마시며 언급했다. 보통 그 고급 스파에 가시지 않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난번 반상회에서 평소처럼 설날 모임을 주최하겠다고 제안하지 않으셨어. 민지가 말을 이었다. 박씨 아주머니 말로는 요즘 소박함을 즐긴다는 말씀을 하셨다던데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추를 이루는 중년 여성들, 즉 아줌마들은 쉽게 속지 않았다. 그들은 김 여사의 이전 부와 지위의 과시, 아들의 성공적인 가정에 대한 그녀의 그다지 미묘하지 않은 자랑을 목격했다. 이제 그들은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주가를 면밀히 추적하는 것처럼 사회적 지위를 신중하게 측정하는 사람들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녀가 명성에서 물러나는 것을 주목했다. 집에서 김 여사의 방문은 덜 잦아지고 기간이 짧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쇼핑 목록과 요구사항을 들고 휙 들어오지 않고 절제된 제안을 가지고 도착했다. 한때 우리 아파트를 가득 채웠던 위풍당당한 존재감은 마치 그녀가 육체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약해 보였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그녀는 무심코 말했다. 서연이가 다음 달에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간다더구나.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하다니. 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렸다. 미묘한 충성심의 변화였다. 이전에는 서연이 어머니 눈에 잘못하는 일이 없었다. 이제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지자 김 여사는 딸의 계속되는 번영을 약간의 원망 섞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여행은 아이들 교육에 중요하죠. 나는 중립적으로 대답했다. 김 여사의 손이 그녀가 개고 있던 수건 위에서 멈췄다. 너는 항상 재정 문제에 대해 분별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 그녀가 말했다. 이것은 그녀가 내 이전 경력을 인정한 것에 가장 가까운 말이었다.
그 말은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다. 사과도 아니고 완전한 인정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신념에 외관에 생긴 균열이었다. 가족 방문 중에 속삭임은 더 커졌다. 태원 삼촌의 은퇴를 축하하는 저녁 식사에서 고모들과 사촌들은 김 여사의 선물에서 사치품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평소에 선물하던 수입 초콜릿 대신 소박한 약과 상자를 들고 도착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깔끔하고 적절했지만 이전에 선호하던 디자이너 라벨이 없었다. 희진 고모는 미묘한 신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항상 차고 다니시던 그 시계, 파리에서 온 금시계, 수리가 필요했나요? 김 여사는 무의식적으로 맨 손목을 만졌다. 세척 맡겼어. 그녀는 대답했다. 그 거짓말은 식탁의 모든 사람에게 투명했다. 그들은 그녀가 이전에 언급했던 집 리모델링, 친구들과 계획했던 유럽 휴가, 손주들을 위해 고용했던 개인 영어 교사에 대해 미묘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대화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썼지만 모두가 진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사치의 원천을 잃었다. 나는 조용한 관심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그녀가 공들여 만든 이미지가 어떻게 조각조각 무너지는지 주목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녀는 여전히 나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나는 그녀의 눈 뒤에 있는 절망의 불꽃을 볼 수 있었다. 권력의 역학관계는 바뀌었고 우리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지영아, 어느 날 그녀가 우리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하며 말했다. 준호가 네가 예전 회사와 연락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그 말은 무심하게 던져졌지만 나는 그 밑에 깔린 질문을 알아차렸다. 박 부장님께서 가끔 전화하세요. 나는 확인했다. 업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녀의 눈이 약간 가늘어졌다. 그래서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킬 거니? 그 질문은 그녀의 걱정을 드러냈다. 만약 내가 직장으로 돌아간다면 그녀가 즐겼던 생활 방식에 대한 접근이 복원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 사직을 강요했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를 위해 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님께서 조언하신 대로 집안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녀 자신의 주장을 그녀에게 되돌려주는 아이러니는 우리 둘 중 누구에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것이 조용한 승리였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쓰라린 논쟁에 참여할 필요도 없었다. 매일같이 그녀의 권위는 약해졌다. 내가 직접 그녀와 맞섰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내가 한때 제공했던 지원에 너무나도 많이 의존했기 때문이다. 내 침묵은 그녀가 내게 던질 수 있는 어떤 모욕보다도 더 날카로워졌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위엄을 되찾았다. 밤에 준호와 나 둘만 있을 때 나는 그의 행동에서도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는 진정한 관심으로 내 하루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그의 어머니가 여자의 일이라고 여겼던 집안일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그가 망설이며 물었다. 일이 그리워.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내 사직 이후로 그 주제를 완전히 피했었다. 목표 의식이 그리워. 나는 인정했다. 내일이 중요하다는 느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닦을 접시를 건넸다. 내 일은 중요했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했지. 잠시 후 그가 덧붙였다. 나를 포함해서. 하지만 나를 변호할 만큼은 아니었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씻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에서 비눗물이 카운터로 뚝뚝 떨어졌다. 그날 밤 내가 나서서 말했어야 했어. 요즘 그 생각 많이 해. 해. 그것은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인정이었다. 어머니의 요구에 순응했던 그의 모습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 그 주 후반에 나는 우리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박 부장님과 마주쳤다. 그가 나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지영 씨, 어떻게 지내? 사무실에서 자네 리더십이 그리워. 우리는 회사에 대해 내가 떠나기 전에 확보를 도왔던 부산 프로젝트에 대해 잠시 이야기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그가 무심코 언급했다. 그 자리는 아직 비어 있어. 관심 있다면. 자네 없이는 팀이 예전 같지 않아. 나는 약속하지 않고 그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집으로 걸어오면서 나는 몇 달 동안 없었던 가능성의 감각을 느꼈다. 새장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잠금은 해제되었다. 내가 그 문을 통과할지 말지는 이제 나의 결정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 여사를 발견했다. 그녀의 자세는 뻣뻣했고 표정은 경계심이 가득했다. 카페에서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사업 동료니? 예전의 지영이라면 더듬거리며 설명했을 것이고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안심시키기 위해 서둘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아니었다. 네, 나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제 전 부장님이세요. 계속 연락하고 지내세요. 그 함축적인 의미가 우리 사이에 공기 중에 떠 있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내 세상은 그녀가 나를 위해 설정하려 했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 몇 달 전 그 가족 저녁 식사 이후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두려움을 보았다. 체면이나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즉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가로수길의 은행나무들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집안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 냉기는 가족 내에서 김 여사의 권위가 식어가는 것을 반영했다. 그녀의 외관에 생긴 미묘한 균열로 시작되었던 것이 더 근본적인 변화로 발전하고 있었다. 한때 어머니와 나 사이의 권력 다툼에 무관심했던 준호는 어머니가 당연하게 여겼던 사치품들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된장찌개와 반찬으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서 그가 무심코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달라 보이셔. 나는 계속 식사를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형성되고 있던 깨달음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예전에는 방문하실 때마다 비싼 선물을 가져오셨잖아. 그가 숯불을 저으며 생각에 잠겨 말을 이었다. 그 수입 찻잔 세트들 기억나? 디자이너 스카프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여사가 이 물건들을 내 법인 혜택으로 산 구매품이 아니라 자신의 관대함의 표시로 선물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획하셨던 가족 여행들도 그가 덧붙였다. 생신 때 제주도, 작년 겨울 평창 스키 리조트. 다시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내 수입, 내 인맥, 내 법인 카드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전부 당신 덕분이었지, 그렇지? 당신 직업, 당신 수입.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인식이었다. 몇 달 동안 나에게는 명백했던 것을 뒤늦게 이해한 것이다. 우리는 당신 일 덕분에 잘 살았어. 그가 인정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상당한 혜택을 보셨지. 내가 그를 위해 말을 마쳤다. 그는 이 말을 문질렀다. 불편한 진실에 직면했을 때 내가 알아차리게 된 그의 몸짓이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경력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 경력의 혜택을 잃어버리셨어. 그 아이러니는 우리 둘 중 누구에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내가 뭔가 말했어야 했어. 그가 이전에 했던 부분적인 사과를 되풀이하며 인정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난 한 번도 어머니께 맞서지 못했어. 그것은 나를 지지하지 못한 자신의 실패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인정이었고 비록 몇 달이나 늦었지만 나는 작은 위안을 느꼈다. 그 주말 우리는 김 아버님의 생신을 위해 압구정에 있는 그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한때 김 여사가 획득한 최신 명품들로 가득했던 아파트는 줄어든 형편의 미묘한 징후를 보였다. 항상 모든 방을 장식했던 신선한 꽃꽂이가 없었다. 꽃꽂이 없었다. 김 아버님이 즐겨 드시던 고급 위스키는 더 소박한 브랜드로 대체되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준호는 방 안에 코끼리 모두가 알지만 말하지 않는 문제
언급하며 나를 놀라게 했다. 어머니,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그녀 앞에서 들어본 것 중 가장 안정적이었다. 지영이가 예전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한대요. 김 여사의 찻잔이 입술로 가는 도중에 멈췄다. 돌아간다고? 하지만 걔 자리는 집이라고 우리가 합의했잖니. 어머니께서 결정하셨죠. 준호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우리는 합의한 적 없어요. 그 구분은 작지만 중요했다. 그가 어머니의 사건 버전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은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여자의 주된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 그게 우리 전통이야. 세상은 변해요, 하니 어머니. 준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지영이의 경력은 여러 면에서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됐어요. 가족 문제에 대해 보통 침묵하던 김 아버님이 헛기침을 했다. 추가 수입은 확실히 도움이 됐지. 그가 인정했다. 특히 내 어머니의 활동에 말이야. 김 여사는 남편에게 배신감 어린 시선을 보냈다. 무슨 활동이요? 축하를 위해 우리와 함께한 준호의 어린 사촌 대연이 물었다. 방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네, 숙모가 지영이 지기 덕분에 가능했던 어떤 생활 방식 비용을 즐겼단다. 김 아버님이 외교적으로 설명했다. 스파 회원권이나 명품 같은 것들. 김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올바른 가족 역할에 대한 논의와는 거의 관련이 없어. 그런가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이 교환 중에 내가 처음으로 말을 한 것이었다. 제 부적절한 역할이 어머님의 적절한 생활 방식을 뒷받침했죠. 그 모순은 공중에 떠 있었고 무시할 수 없었다. 젊고 전통적인 기대에 덜 얽매인 대연이 예기치 않게 웃었다. 그러니까 김숙모가 숙모님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는 그에 따르는 모든 혜택을 잃어버리신 거네요. 자기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자르는 격이잖아요. 그의 직설적인 평가는 긴장을 풀었고 심지어 김 아버님도 살짝 미소를 짓게 했다. 김 여사는 저녁 남은 시간 동안 더 조용해졌다. 더 이상 예전처럼 대화를 지배하지 않았다. 대화 주제가 대연의 대학 경제학 공부로 바뀌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나 자신의 관심사로 주의를 돌리려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대화가 경력이나 재정 쪽으로 바뀔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눈을 흘깃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는 마치 짐을 벗은 듯 가벼워 보였다. 기분 좋네. 그가 인정했다. 오랜만에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기어 변속기에 놓인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아버님께서 당신을 지지하는 것 같았어.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보다 더 진보적이셨어. 그냥 조용하셨을 뿐이지. 준호가 설명했다. 내 생각에 아버지는 당신 경력을 겉으로 드러낸 것보다 더 존중하셨던 것 같아. 다음 주는 또 다른 가족 모임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태원 삼촌댁에서 그의 딸 약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한때 김 여사의 위엄을 존경했던 친척들이 이제는 내 침착함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굴욕을 위엄 있게 헤쳐나간 내가 보여준 강인함에 대해 언급했다. 지영아, 희진 고모가 축하 행사 중에 나를 옆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나는 네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 어떻게 처신했는지 항상 감탄했어. 그런 압박 속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았지. 김 여사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건넨 그녀의 칭찬은 나이든 여성의 전략에 대한 미묘한 질책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 태원 삼촌의 아내가 덧붙였다. 그것이 진정한 인격을 보여주는 거지. 천천히 존경심이 내게로 옮겨왔고 나는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내 공개적인 굴욕 동안 침묵의 심판 속에 앉아있던 바로 그 친척들이 이제 내 동행을 구하고 내 의견을 묻고 내 관점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이 단지 김 여사에 맞서 내 편을 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쓰라리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해준 조용한 힘을 인정한 것이었다. 한때 내 몰락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던 서연조차도 내게 다르게 접근했다. 가족 점심 식사에서 그녀가 망설이며 물었다.
언니 회사에 마케팅 직책이 있을까? 내 친구가 직장을 잃고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해서. 그 요청은 중요한 변화를 나타냈다. 내 전문적인 인맥이 여전히 가치가 있고, 내가 강제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업 세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인정이었다. 물어볼게. 나는 우리의 역할이 역전된 것을 주목하며 제안했다. 이제 그녀는 우월한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대신 내게 부탁을 구하고 있었다. 김 여사는 얇게 가려진 실망감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한때 가족 내에서 절대적이었던 그녀의 영향력은 이제 딸조차도 내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권력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나는 대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들 모두를 지탱해 왔다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통해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재건했다. 내 복수는 폭발적이지 않고 정밀했다. 그녀가 내 위에 쌓아 올린 기초를 풀어헤치는 것이었다. 매일 그녀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나 없이는 그녀의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늦가을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이 변화를 더욱 굳건히 할 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나 승진했어. 그가 흥분으로 빛나는 눈으로 발표했다. 국제부문 팀장으로. 나는 진심으로 그의 성공에 기뻐하며 그를 껴안았다. 정말 멋지다. 언제 알았어? 오늘 부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어. 그는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더 있어. 상당한 임금 인상도 따르지만 1월부터 뉴욕 사무실에서 6개월간 근무하길 원해. 그 기회는 예외적이었다. 그의 경력을 가속화할 국제 경험의 기회. 하지만 그것은 또한 딜레마를 제시했다. 갈 거야? 내가 물었다. 그건 당신에게 달렸어.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어제 박 부장님께서 나한테 전화하셨어.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네, 박 부장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현대로 돌아오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지 물으셨어. 예전 자리뿐만 아니라 시니어 매니저로. 부산 프로젝트가 확장돼서 당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대. 그 제안은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다. 내 경력으로의 복귀뿐만 아니라 승진 김 여사가 깎아내리려 했던 내 가치에 대한 인정이었다. 부장님 제안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만약 우리 둘 다 이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에게 맞는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거야. 뉴욕에서 함께 6개월,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 둘 다 향상된 위치에서. 그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한 이상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더 평등한 조건에서 우리 결혼을 재정해야 할 기회였다. 어머님은... 내가 물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 점에 대해 생각해봤어. 어머니는 당신에게서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어.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그건 어머니가 내릴 결정이 아니었어. 그는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다. 평생 나는 어머니가 조건을 지시하도록 허락했어. 나는 그것이 효도고 좋은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당신을 아프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내가 말했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에는 효도랄 게 없어. 그것은 나를 보호하지 못한 자신의 실패에 대한 가장 완전한 인정이었고, 나는 내 안에 오랫동안 얽혀있던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만약 우리가 이 기회들을 잡는다면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만들고 우리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거야. 이제 때가 됐어. 밤늦게까지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면서 나는 권력의 변화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 결혼 생활에까지 미쳐 준호를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우리 미래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화시켰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준호는 우리 대화에서 암시되었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았던 질문을 했다. 그 자리 맡을 거야? 나는 찻잔에 차를 따르며 내 대답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그럴 것 같아. 나는 마침내 말했다. 어머님께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내 결정이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께는 같이 말씀드리자 그가 제안했다. 하나의 연합된 전선으로. 그 문구 연합된 전선은 몇 달 전 내가 그의 가족 앞에서 홀로 섰던 그 운명적인 저녁에 빠져 있던 모든 것을 나타냈다. 이제 마침내 우리는 함께 설 것이다. 궁극적인 만족은 설날, 음력 새해에 찾아왔다. 친척들이 제사를 위해 모였을 때였다. 한국 전통에서 이 명절은 추석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며 가족의 헌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번영과 행운의 주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보통 축하 행사는 김 여사의 집에서 열렸을 것이다. 그녀가 가문의 여주인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곳에서. 하지만 올해 준호는 우리 아파트에서 모임을 주최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전통의 파괴였고 우리를 가족의 사회적 구조에 동등한 기여자로 위치시켰다. 김 여사는 처음에 반대했다. 설날은 장남 부모님이 주최해야 한다. 그녀는 준호와의 통화에서 주장했다. 항상 그래왔어. 우리 아파트가 더 중심지에 있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반박했다. 그리고 지영이와 제가 올해는 환대하고 싶어요. 그의 지영이와 제가라는 표현, 나를 종속적인 며느리로 위치시키는 대신 우리를 하나의 단위로 놓는 것은 그의 어머니에게도 전달되었다. 긴장된 침묵 끝에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설날을 며칠 앞두고 우리 아파트는 신중한 준비의 중심지가 되었다. 나는 김 여사가 항상 주장했던 과도한 지출 없이 관습을 존중하는 전통 장식을 선택했다. 준호는 돕기 위해 휴가를 냈고 처음으로 이 축하 행사에 얼마나 많은 노동이 들어가는지 배웠다. 이게 이렇게 일이 많은 줄 몰랐어. 우리가 차례상에 놓을 하얀 냅킨을 접으며 그가 인정했다. 어머니는 항상 힘들이지 않고 하는 것처럼 보이셨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대부분 시키셨으니까요. 나는 쓴맛 없이 대답했다. 단지 우리 둘 다 이제 인식하게 된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설날 아침이 되자 나는 현대적인 한복을 입었다. 전통과 현대적 감성 사이의 미묘한 타협이었다. 섬세한 자수가 놓인 짙은 파란색 옷감은 내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관습에 대한 나의 존중을 나타냈다. 전통적으로 며느리는 음식의 대부분을 준비하고 김 여사는 내가 여느 때처럼 일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올해 나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 나는 일찍 부엌에 도착해서 나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음식만 준비했다. 할머니의 특별한 떡국 레시피와 더 우호적이었던 시절 김 여사에게서도 칭찬을 받았던 잡채. 나머지 정교한 잔치를 위해서는 전통 명절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존경받는 지역 요리사를 고용했다. 비용은 상당했지만 의도적으로 계산된 것이었다. 박 부장님의 제안을 수락하고 현대로 복귀한 후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내 새로운 월급에서 전액 충당되었다. 김 여사가 도착해서 이미 전문적인 활동으로 분주한 부엌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이어서 빠른 이해가 스쳤다. 이것은 전통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그것을 재해석한 것이었다. 직장 여성이자 며느리로서의 내 이중 역할을 인정하는 것. 사람을 썼구나. 그녀는 비난과 당혹감 사이를 오가는 말투로 말했다. 네. 나는 차분하게 떡국을 저으며 확인했다. 민 셰프님은 정부 관료들을 위한 제사 음식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음식은 우리 조상님들을 아름답게 기릴 거예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준호가 나타나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내 옆에 섰다. 어머니, 차례상 보실래요? 지영이가 완벽하게 차렸어요. 미묘한 방향 전환이 효과가 있었다. 김 여사는 그를 따라 제사상을 검사하러 갔고 그 세심한 배열에서 비판할 것을 찾지 못했다. 재물은 풍성하고 적절했고 신인은 정확하게 위치했으며 제기는 전통에 따라 놓여 있었다. 괜찮구나. 그녀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다른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김 여사가 줄어든 역할과 씨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통적으로 그녀는 축하 행사의 모든 측면을 지휘하며 자신을 가족 관습의 수호자로 위치시켰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우리 아파트에서 중심 권위자가 아닌 손님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통제력의 일부라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제사 순서에 대해 불필요한 조언을 하고 제사상의 사소한 조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배력을 되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준호와 나를 주인으로 여기면서 무산되었다. 정고 무렵 공식적인 제사가 시작될 때쯤 김 여사는 굳은 형식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조상님 신위 앞에서 완벽한 기술로 절을 했지만 한때 모든 사람이 그녀의 판단에 따르게 했던 위험 있는 존재감은 없었다. 친척들이 축하 행사가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더 편안하지만 결코 덜 존중스럽지 않다고 속삭이는 동안 나는 제사상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내 역할은 변모했다. 그들은 나를 김 여사가 만들려 했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권력의 흐름을 바꾼 여자로 보았다. 이어진 잔치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에 다가오는 뉴욕 이사로 넘어갔다. 우리는 모임 시작 때 공식적으로 소식을 발표하며 우리 두 경력 모두의 흥미로운 기회라고 제시했다. 6개월은 떨어져 있기에는 상당한 시간이야. 태원 삼촌이 말했다. 너희 없는 동안 제사는 누가 돌보지? 김 여사가 자신의 서비스를 자원하며 통제력의 일부를 되찾기 전에 준호의 사촌 대현이 나섰다. 저희 부부가 그분들 없는 동안 주최하는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가 제안했다. 성북동에 있는 저희 새 집에는 제사를 위한 전통적인 공간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젊은 세대의 더 진보적인 태도를 대표하는 대현은 예상치 못한 동맹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인 그의 아내는 김 여사가 내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현대적인 전문 여성을 구현했다. 김 여사의 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약간 떨렸다. 그녀의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의 영역이었던 제사가 그녀에게가 아니라 또 다른 직장 여성이 이끄는 가정으로 넘어갈 것이었다. 정말 사려깊네요, 대현 씨. 나는 따뜻하게 말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 여사의 의견 없이 해결되었다. 가족의 권력 구조에서 또 다른 작은 변화였다. 오후가 지나면서 김 여사는 점점 더 지쳐갔다. 자신의 영향력이 침식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위험을 유지하려는 긴장이 그녀의 붉어진 얼굴과 떨리는 손에서 보였다. 한때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감독했던 제사 잔치는 이제 내 뒤에서의 지원 없이는 그녀를 압도했다. 한 번은 내가 우리 부엌에서 카운터에 무겁게 기대고 있는 그녀를 홀로 발견했다. 객실에서 좀 쉬시겠어요? 나는 승리감도 원망도 없이 단지 실용적으로 제안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순간적으로 침착함에 가면을 벗었다. 기억했던 것보다 힘드네. 그녀가 인정했다. 항상 그랬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그 일을 보지 못하셨을 뿐이죠. 그녀는 내 얼굴을 살폈다. 아마도 조롱이나 악의를 찾으려 했겠지만 차분한 확신만을 발견했다. 너 변했구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니요. 나는 부드럽게 그녀를 정정했다. 저는 항상 제가 있던 그 여자예요. 어머니께서 저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친척들이 배부른 배와 따뜻한 유대감으로 떠나갈 때 나는 김 여사가 침묵 속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가문의 위험 있는 인물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한 늙어가는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와 김 아버님이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격식으로 내게 다가왔다. 축하 행사는 잘 관리되었더구나.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칭찬이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들이 차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김 아버님이 계단을 내려가는 아내의 팔꿈치를 부축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깊은 종결감을 느꼈다. 내 복수는 잔인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결코 진정으로 감사받지 못했던 것을 철회할 힘만을 필요로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를 존중할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굴욕을 선택했다. 이제 환상에서 벗어난 그녀는 자신의 오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나는 가장 위험 있는 방식으로 내 자존심을 되찾았다. 그날 밤 늦게 준호와 내가 축하의 마지막 흔적을 지울 때 그가 뒤에서 나를 팔로 감싸고 내 어깨에 턱을 기댔다. 오늘이 만족스러웠어. 그가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만족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회복에 관한 것이었죠. 그는 내 어깨에 기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어머니를 다르게 봤어. 그 통제의 외관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지치는 일일까. 그렇지, 나는 동의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노력 위에 세워졌을 때는 우리는 잠시 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일했다. 그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 우리가 뉴욕에 가면 그가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것, 진정으로 우리 것을 만들 거야. 우리가 만드는 기대 외에는 어떤 기대도 없이. 그 생각은 해방적이면서도 약간은 두려웠다. 전통의 무게보다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 정의되는 삶. 어머님께서 변화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해? 내가 물었다. 준호는 이것을 고려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걸 깨달았어. 우리 행복에 어머니의 수락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이 단순한 진실, 우리가 김 여사의 축복 없이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결혼을 지배했던 패턴으로부터의 최종적인 단절을 나타냈다. 우리는 승인을 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가족 화합의 정의를 창조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나는 침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나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방어적인 자세를 대체한 조용한 자신감에서 김 여사가 나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이기기 위해 잔인하거나 복수심에 불탈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단지 내 자신의 가치에 굳건히 서서 현실이 항상 진실이었던 것을 드러내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었다. 내 가치는 그녀가 내게 강요하려 했던 좁은 역할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아침이 되면 나는 현대의 내 사무실로 돌아가 내게 재정적 독립과 개인적 성취감을 주는 경력을 재개할 것이다. 몇 주 후 준호와 나는 뉴욕행 비행기에 오를 것이다. 김 여사의 통제적인 영향력 아래에서는 불가능했을 모험을 시작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우리 침실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가장 의미 있는 승리를 음미했다. 시어머니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위엄을 되찾은 것. 나는 김 씨 가족에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기회를 주었다. 비록 그들이 처음에 그 기회를 거부했지만 진실은 결국 내가 내 원칙을 버릴 필요 없이 스스로를 주장했다. 때로는 나는 깨달았다. 잔인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응은 더 많은 잔인함이 아니라 현실을 끈기 있게 드러내는 것이다. 김 여사는 나를 위축되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 대신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의존도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 계시 속에 내 최종적인 승리가 있었다.